자, 일단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맡은 이 강의는 앞에 철학 입문 이런 식으로 붙어 있긴 한데요. 사실 저는 그 쉬운 강의를 목표로 여기 온 것은 아닙니다. 쉽다 어렵다를 나누기가 참 어렵긴 한데요. 아마 그 쉽고 어렵고의 기준 중에 하나는 이런 걸 거예요. 그 분야의 특정한 개념들에 대해 얼마나 그 이해가 있는가. 그래서 입문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분야의 어떤 중요한 개념들이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일 것이지 그것을 이해 못할 정도로 그 두뇌 활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지적 베이스가 없다는 뜻은 아닐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 강의는 쉬운 강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자극을 드리기 위한 강의입니다. 어디서 문제를 잡아낼지, 뭘 문제 삼을지, 또 뭘 읽고 뭘 생각할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건 없고요. 그냥 일종의 사례 같은 것을, 케이스 같은 것을 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문이란 건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학습을 해나가실 요량이면 사실 철학사를 기본으로 잡고 하나하나 독파해 나가시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방법은 크게 보면 어떤 체계를 주고 흐름을 주고 또 이렇게 분야별로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쉬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자극과 목표를 주기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또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 전 시대의 사유들하고 계속 대결해가며 만든 거라 중간에 탁 펼쳐서 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예를 들어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말 한마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사실 그 사람이 대결했던 당대의 사상가들 그리고 그 전에 그 사람이 많이 기댔던 스콜라 철학, 중세 스콜라 철학 이런 걸 이해해야 사실 그 말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개입 지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계속 앞에서 시작했다가 뭐 그 자연 철학보다 끝나고 동양도 비슷하고요. 그런 과정을 반복하실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초부터 해나가는 공부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제안하는 하나의 공부 방법은 내가 원하는 지점을 찾는 훈련이에요. 어떤 부분을 찾고 잡고 그래서 그것을 펼쳐나가는 거죠.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체계나 규모가 없기 때문에 단속적으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하나 재미있어서 그걸 팠는데 그냥 재밌고 마는 거죠. 다음 스텝으로 못 넘어가고. 그런 의미에서 자극이 되고 내가 원하는 지점을 찾는 공부는 재미있을 수 있지만 길게 끌고 갈 힘이 없고요. 또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훑어가는 공부는 토대 그리고 이후 공부를 할 힘은 만들어주지만 현재의 나를 추동할 힘이 없고 아마 그런 양극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저는 뭐 이렇게 거창하게 갈 건 아니고요. 적어도 제가 그 철학의 기초부터 하나하나 개념이 되는 것부터 뭐 실체가 뭐고 실제가 뭐고 이런 개념을 알려드려 여기 온 것은 아니라는 게 일단 분명하고요. 제가 그 만들어 놓은 강의 제목부터가 일단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시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저는 이제 뭔가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걸로 가지고 들어가되 그 내부에서 또 철학적으로 사유한다는 게 어떤 건지 혹은 철학자들은 그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사유했는지 그런 걸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업은 크게 보면 철학 공부를 제안하는 하나의 그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각자 어떤 이유, 어떤 동기에서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들을 기회가 있으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마 그 대학의 강단 내에서 철학 공부를 하나하나 해가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후에 계속 철학 공부를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상정하겠습니다. 물론 그 원하는 동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아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후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내 태도를 만들고 또 의미를 만들어 갈지를 찾으셔야 되는 걸로 제가 상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도나 칭찬하는 말을 제가 사실 뭐 별 내용도 없는데 그냥 폼 잡고 쓴 거예요. 근데 아마 의미를 찾자면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벌려진 정도잖아요. 그죠? 사실 철학사는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입해서 거기서 문제를 잡고 그 문제를 잡아서 내가 내 방식으로 새로 쓰겠다 할 만큼 그렇게 녹록한 데가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자들도 평생 가서 자기 학설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학설의 틈을 내기가 무척 어려워요. 아주 단단하게 짜여진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단단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단단해서 완결됐으면 그건 죽은 학 문제여버리거든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그 개념들이 딱딱하고 단단해서 어디로 들어갈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디든 그냥 이렇게 벌려놓고 각도를 만드는데 그 각도는 철저히 철학사 내부의 각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벌리시는 각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각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자신이 하나의 태도를 갖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다못해 재미있다, 재미없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써먹히겠다, 안 써먹히겠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가지시는 것부터 어떤 진입의 지점이 생겨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도라는 말은 여러분이 어떤 사상의 일부분이거나 혹은 어떤 통론적인 사상의 한 축이거나를 잡으시는 여러분 스스로의 각도, 다시 말하면 접근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칭찬한 말도 약간 저는 다르게 지금 이 맥락에서 쓰고자 하는데요. 사실 동서양의 사유를 이렇게 훑어나가다 보면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같은 주제인데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이렇게 켜켜이 다 펼쳐놓은 다음에 내가 이해할 만한 그림으로 쫙 구조화하는 것,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해요. 그걸 뜯어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물려있고 누가 누구에게 얽혀있고 하는 것들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칭찬을 어떤 기계적으로 파악하거나 혹은 정보로 파악하시면 승산이 별로 없어요. 그걸 정보적으로 하나의 지식으로 파악하시려면 철학사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들을 여러 개 펼쳐놓고서 그 가운데 그냥 그 층들이 보여주는 차이를 여러분이 감지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차이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다른 몫인데 그 해석의 능력은 아마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자기 언어로 바꾸실 수 있을 때 그때 아마 생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혹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먼저 알려드리려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궁극적으로 해석은 사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몫인데 원전들도 읽으시고 또 철학사도 읽으시고 혹은 사회 문제도 읽으시고 해석은 여러분 몫이신데요. 먼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칭찬은 제가 한 층은 제가 이제 펼쳐놓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각도를 찾으시고 저는 거기에 칭찬을 이렇게 벌려서 만들어 보고요. 그걸 여러분이 어떤 재미있게 느끼시기를 제가 바라는데 실제로는 잘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말도 같은 얘기예요. 제가 8개의 주제를 정했는데 그 주제들 사이에는 아무런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걸 짤 때 제 머릿속으로는 뭔가 그 전개 과정이 있고요.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고 그냥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답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제 무의식이 만드는 칭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제들은 아무 연관관계가 없지만 동시에 무수히 또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 약간 근경유의 근경 식물이라고 하죠. 감자나 이런 것처럼 막 뿌리줄기가 막 이렇게 수평적으로 얽혀있는 네트워킹되어 있는 그런 식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들레즈라 가타리안 사람이 쓰는 표현인데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리조빈이 어쩌니 많이 복잡합니다만 그렇게까지 거창할 건 없고요. 적어도 대칭적이고 어떤 하나의 그 수직적인 질서에서 하나를 배열하는 방식이 아니고 막 이종적인 것들을 막 얽히고 설키고 만들어서 사유를 좀 펼치고 네트워킹 해본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8개의 주제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 머릿속에서 연결된 것하고 관계없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연결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방식으로 네트워킹하길 바라고 또 엄밀히 말해서 네트워킹 필요 없기도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소개는 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은 첫 주제를 제가 유토피아로 잡았습니다.
좀 큰 데서부터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요. 반대로 이렇게 좁은 문제로부터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는 크기도 하고 또 저 전개할 과정이 좀 길기도 합니다. 제 말이 조금 빠를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요. 가보죠 뭐. 유토피아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다 수줍으신 분들이 모이셔서 저도 한 번도 평생 자중에 앉아서 대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출석 부를 때 이름 부를 때 외에는 저는 대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아마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를 떠올리시는 분이 제일 아마 많을 겁니다. 일단 이 말의 어떤 지적 저작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어원적으로 존재하는 말입니다만 하나의 딱 떨어지는 명사로 활용한 사람은 저 토마스 모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 단어의 어떤 지적 소유권이 토마스 모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얘기했을 때 유토피아 담론과 또 토마스 모어가 말한 그 유토피아하고 약간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막 구분 없이 쓰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토마스 모어가 끌어낸 말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저 주제는 동서양 철학사에 아주 고르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철학자들만큼 유토피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보통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를 문학적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이제 사상가적으로는 정치 철학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마스 모어 외에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유토피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토마스 모어가 가장 많이 기댄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철인왕이 지배하는 이상국가가 있잖아요. 국가라는 책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그게 원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토피아라는 것 혹은 이상사회라고 하는 것은 철학사의 아주 중요한 테마였고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동양도 유사합니다. 동양도 유사해요. 도가들이 대단히 많이 이상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엄밀히 말하면 육안에도 이상사회론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토피아는 크게 보면 철학적 주제이고 철학자들이 좋아했던 주제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을까? 답하기 참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유토피아라는 게요. 굉장히 아주 큰 기획이고 구획이에요. 지금 현실에 토대를 둔 여러 가지 뿌리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차곡차곡 자기 생각을 쌓아 올려서 촥 펼치는 새로운 세계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세계가 쉽게 나오기도 어렵고 단순하게 나오기도 어렵거든요. 일단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지 파악해야 되고 그것에 대안까지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도 그리고 아주 다층적인 사회에 그러니까 자기 사고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그 사고의 정점의 유토피아를 딱 세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토피아가 일종의 철학의 정점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관념상의 공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꿈들이 없었으면 아마 하지 못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현실의 기획을 담고 있는 그런 변혁의 설계도, 청사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자기 이념을 가지고 그걸 건축학적으로 쫙 끌어올려서 그 유토피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 정점이자 동시에 출발점일 수 있겠죠. 이걸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연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뒤로 다 연결됩니다. 또 유토피아가 왜 철학적 주제이냐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토피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묶는 그런 담론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토피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게 과거에 존재했다고 말하는 담론도 있지만 그 과거에 존재했다고 말하는 게 과거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참 그땐 좋았지만 지금 나쁘다로 끝나지 않아요. 과거에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되돌이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상 담론도. 그런 의미에서 유토피아는 언제나 과거로부터 끌고 나오고요. 동시에 현재를 비판하는 힘이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펼쳐지는 건 시간적으로 미래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사유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이기 때문에 또 철학적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 담론을 가지고 어떤 형이사학으로 풀어가는 사람도 있고 역사 철학으로 풀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토피아라는 게 어떤 공간이자 혹은 국가의 형태로 나타나는 공동체이자 혹은 사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렇게 규모가 필요하고 그 내부에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공동체이자 집단이자 사회이자 특정 공간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유토피아 담론은 이제 근본적으로 정치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제도를 비판하거나 정치적인 제도를 새로 꾸리거나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유토피아 담론은 비판 이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비판할 게 없으면 새 걸 꾸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이 만족스럽고 지금 옷이 내 몸에 꼭 맞으면 다음 스텝으로 갈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맞지 않고 헐겁거나 꽉 끼거나 혹은 어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유토피아 담론은 비판 철학입니다. 자, 정보 차원에서 접근을 하죠. 일단 유토피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접두어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토피아라는 말은 어떤 공간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지금 저 말은 뭐 많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의 그 위상학이라고 있는데 그거 토폴로지라고 부르잖아요. 공간들의 생차 이런 걸 다룹니다. 근데 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토마스 모라는 사람이 만들 때 저 유는 발음상 사실은 이 에우토피아라는 말의 이 EU의 발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저 에우토피아는 이 에우라는 표현은 좋은이라는 뜻이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현재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도달해야 될 이상적인 좋은 세계이기도 하고요. 없지만 좋은 세계. 한마디로 말하면 저것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면서 존재해야만 하는 세계입니다. 두 개의 이중성이 저기다 걸려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존재하게 만들 것인가. 두 개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힘이 들어가죠. 두 개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게 해야 돼요. 이 두 개 사이에 이 힘, 이 역동성 때문에 유토피아 담론이 사실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토피아론의 시작은 일종의 그 불일치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크게 와닿지 않고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세상이니까 난 이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이 불일치를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유토피아론은 갈 이유가 없고요. 이 불일치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론을 개진할 건데, 이 불일치를 어떤 정서로 받아들이냐도 중요해요. 패배주의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마 낙원 같은 걸 꿈꿀 겁니다. 그냥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일치에 접근할 때 뭐 우울이나 슬픔이나 실패감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나 실천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낙원이라는 개념으로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정치 비판이 되거나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일치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나지만 그 민감성의 어떤 태도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태도를 감지하시고 온도를 감지하시면 머릿속에서 분류가 딱 떨어집니다. 이미. 낙원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뭐 이 황금시대라는 것은 뭐 여기저기 다 나오는 건데요. 그리스의 뭐 서사시에 나온 여러 군데서 인용되는 그런 표현이죠. 뭐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말들은 아무래도 온건하고 안 온한 느낌이 주잖아요. 민감성을 느끼긴 하지만 그 민감성의 정서가 이제 부드럽고 안 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현실 비판의 힘 같은 거 나오기 사실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민감성의 차이, 민감성의 태도의 차이 이것만 따져도 무슨 뭐 고전적 유토피아, 무슨 뭐 현대적 유토피아, 무슨 뭐 이렇게 분류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이미 딱 접근이 다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사회를 그래서 몇 가지로 좀 유형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 일본 사람이 중국의 어떤 그 사회 번역 운동을 연구하는 저서에서 구분한 건데요. 이 사람은 이 구분 갖고 다른 세계를 분석한 게 아니고 중국의 그 어떤 번역 운동만 따진 거라 실제 내용은 이거랑 관계가 없는데 요 틀만 뜯어오면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밀레니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르카디아, 세 번째가 유토피아인데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도 일단 재미있습니다. 일단 천년왕국부터 보시면요. 들어보신 적 있죠? 억압받고 있던 유대인들의 어떤 꿈꾸던 세계인데요. 예수가 재림해서 천년간 올바르게 그들을 이끈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오랫동안 뭐 기독교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핵심은 이제 그 식민이 전체가 다 억압받고요. 그 억압을 한 번에 다 해소시켜줄 그런 구원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설정입니다. 구원자가 나타나서 올바른 정의를 다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뭐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불교의 미륵신앙 같은 것도 미래불이 와서 이 현재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나 이런 식의 이야기는 어디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의 고통을 견뎌내는 방법으로 아마 각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하나의 완충제, 고통의 완충제나 완화제, 진통제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밀레니엄이라는 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게, 기독교에서는 천년왕국 운동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요. 고통에 대한 진통제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한계와 가능성이 사실 모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유토피아 담론에서 크게 가능성일 수가 없는 게요. 이건 한 번에 구세주가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기획이 아니에요. 어떤 실질적인 기획이나 변화의 어떤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세주가 해결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은 조금 수동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역시 종말론적입니다. 이거 천년 한 다음에 딱 끝나버리는 거니까요.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아르카디아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소설이나 게임이나 아마 이런 거, 이거 차용한 데가 대단히 많을 건데요. 일종의 이상세계, 낙원 같은 데입니다. 시작은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시인의 목가시에서 온 건데요. 실제 지명이기도 하대요. 리스에는 실제 지명이기도 한데, 실제 지명하고는 관계없고 아주 전원적인 그런 목가적인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일단 현실 정치나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이 전제가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이 부패나 타락을 비판하는 방식이 아예 그냥 거주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세계를 바꾸거나 하는 건 아니고 좀 좋은 동네 가서 사는 거죠. 좀 아름답고 예쁜 동네 가서 사는 거예요. 서양 그림들을 보시면 이렇게 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여인들은 대부분 벗고 있고 남자들은 이렇게 류트 같은 걸 기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튕기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아르카디아라는 제목이 그 근처에 뜰 겁니다. 꼭 여자들은 벗겨놓는데요. 그건 이제 중심 남성들이어서 그래요. 거기서 여성은 성적인 대상이 아니고 그대로 자연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세계는 자연적이고 비정치적인 세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계는 지금 현재의 사회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그런 동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사회나 제도를 비판하는 동력을 무엇으로 해소해버리냐면 아예 사회 제도를 다 없애버리는 걸로 해소하는 거예요. 이 사회는 무슨 제도고 뭐고 없고요. 국가의 틀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자연 공간입니다. 전원적인 세계고요. 그래서 이 아르카디아라는 느낌은 굉장히 탈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냅니다. 소극적이라는 것도 거기서 나온 얘기고요. 목가적이고 또 성격상 원시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이 있고요. 또 이 세계는 어떤 역사 발전의 어떤 단계나 현재의 다음 단계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현재에서 공간 이동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의 정점으로 완성된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냥 거기 들어가면 무릉도원처럼 나올 일이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반복되고 순환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유토피아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거죠. 아르카디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를 미화하는 방식으로 표출이 되고요. 과거에 축복받은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이 있었다. 시간 개념으로 접근하면 황금시대, 골든에이지라고 하는 황금시대하고 만날 거예요. 여기 핵심은 노동에서 해방되어 있고, 특히 이제 노동이라고 해봐야 뭐만 있냐면요. 양 키우고 이런 거, 목축하는 거 밖에는 없는데요. 심지어 그 목축도 손으로 안 해요. 자기들이 가서 먹고 와서 자기들이 거의 퉁퉁 부른 젖을 가지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젖을 짜는 거 외에는 데리고 나갔다 오는 수고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정도로 놀고 싶어 하는 세계입니다. 충만한 세계, 축복받은 세계. 그냥 읽어보죠, 그래서 이게 베르길리우스 사람이 적어놓은 건데요. 그러나 아이야, 돼지가 먼저 너에게 예물을 올리라니 아무도 가꾸지 않더라도 쌍은 사방에 뻗어가는 담쟁이며 이거 동네에 있는 식물인가 봐요. 저 잘 모르겠고
활짝 우는 아칸사스와 섞여 이집트 강낭콩을 풍성히 내리라. 잠시 퉁퉁 불어 암양들이 혼자서 집으로 돌아오고 뭐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소떼가 몸집 큰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사자를 쫓기 위해 무슨 개 같은 걸 키울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요람 그것이 아리따운 꽃들을 피워내며 뱀은 자취를 감추고 해충도 없고 뭐 뱀도 없고 교묘하게 독을 숨긴 초목도 사라지리라. 발삼향을 내는 아시리아 향나무가 지천으로 돋아나리라. 샴푸 광고 같은 거 떠오르시죠? 아마 그런 색일 겁니다. 서양 회화에 자주 등장하는 테마예요. 이 그림은 사실 이 레프트 왼쪽 판넬이긴 한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히에로니무스 보시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스페인에 가면 프라도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병풍처럼 왼쪽, 그 다음에 가운데, 오른쪽. 근데 뭐 대단히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그림이고 중간 그림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이 왼쪽 그림, 이 그림의 제목은 이제 쾌락의 정원, 세속적 쾌락의 정원 이쯤 될 건데요. 이 왼쪽 그림이 아마 제일 유사할 겁니다. 조금 더 지금 제가 말한 이 아르카디에 가까운 그림은요, 이런 그림이요. 이건 토마스 콜이라고 하는 미국 화가들인데요. 뭐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활동은 미국 가서 합니다. 미국의 이런 그 풍경을 통해서 어떤 낭만주의를 펼쳐하려는 그런 화가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런 그림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제목이 아르카디아의 꿈이에요. 그래서 보기에도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전원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지향은 뭐 동서양 모두에게 다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이런 그림쯤 되겠죠?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안견의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 그림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죠? 안평대군이라고 하는 그 세종대왕의 아들인데요. 굉장히 시와 문학, 음악에 능했다고 하는 그런 예인 기질이 있던 아들이고요. 왜 있잖아요. 결국 세조가 되는 세종대왕한테 이렇게 숙청당하는 인물이에요. 세종의 아들이 여럿 있지만 기본적으로 셋이 유명하잖아요. 일찍 죽어가지고 그 단종한테 넘겨서 결국 그 어린 조카를 보내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가 이제 문종, 단종, 그 다음에 그 수양대군, 세조. 이제 이 사이에 형이었던 안평대군이라는 인물이 있고, 이 안평대군이라는 인물은 되게 대단히 재미있어요. 이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한 30살 때쯤 꾼 꿈인데요. 그 꿈을, 이제 이야기하고 장안의 최고 화가였던 저 안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꿈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 거예요. 이 그림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일본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좀 흐려서 자세히 안 보이지만 저 왼쪽에 이제 집 같은 게 있고요. 세속 공간에서 점차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이런 일종의 무릉도원에 가는 겁니다. 몽유도원기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본 무릉도원에 대해서 그린 그림인 거고요. 이런 것도 일종의 그 아르카디아에 가깝겠습니다. 어떤 서양의 목가적인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데 이게 동아시아 정서가 아닌가 싶어요. 좀 읽어보죠. 이 글은 안평대군이 자기 꿈을 기록한 글입니다. 골짜기 안으로 들어서자 안이 넓게 트여 2-3리는 될 듯하였다. 사방으로 산이 벽처럼 둘러서 있는 가운데 구름과 안개가 자욱이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가깝고 먼 복숭아 나무 숲에, 복숭아 나무가 중요해요. 도원이잖아요. 그죠? 햇살이 비치어 마치 노을이 지는 듯하다. 또 대숲에 띨집이 있는데 사리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흙으로 만든 섬들이 이미 무너져 있었으며 닭이나 개, 소말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흔적은 있는데 그 생활의 흔적이 없고 이웃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고립된 세계고 쓸쓸한 세계고 색채적으로도 이게 물론 실제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밝고 상쾌한 느낌은 아니시죠? 앞내에 조각배만 물결을 따라 떠다닐 뿐 그 쓸쓸한 전경은 마치 신선이 사는 곳인 듯다. 이렇게 상상합니다. 이들이 꿈꾸는 세계는 어떻게 말하면 일종의 현실 도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그 자신이 처한 그 정치적 현실, 아주 무서운 정치적 현실, 고립상생해야 되는 이 정치적 현실이 무서웠을 것이고, 그걸 견뎌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에 집을 지어야 했을 것인데, 그 집 중에 하나가 이 꿈속에서 본 도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도피적 경향이 있는 그런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냥 유토피아로 가보죠. 사실 유토피아는 앞에서 봤던 두 개의 이미지와 기능들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스텝 더 나가요. 기본적으로 유토피아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그 정치적인 그런 그 관심과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 정치가 따라야 될 어떤 이념을 제시한다든가 혹은 정치개혁을 지향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플라톤도 마찬가지였고요. 플라톤은 아예 정치체에 대해서 다 비판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 이론을 딱 펼쳐놓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걸 잡을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식과 정보와 노력과 수고 이런 것들을 다 투입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투입해서 그 기획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